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며칠 전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엄청난 유물이 출토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 100원짜리 동전 크기와 비슷한 작은 금판에 0.05mm도 채 되지 않는 가느다란 선으로 문양을 새긴 금박 화조도를 공개했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초정밀 유물인 금박 화조도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동궁과 월지는 또 어떤 유적인지 그 기막힌 스토리를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확대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정도 크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찾아낸 것도 기막힌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2016년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전의 얘기인데, 네. 이 동궁과 월지하고 인접했던 동쪽 지역을 발굴하고 있었거든요. 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인데, 그러니까 11월이기도 하고 이제 조사를 마무리할 작정이었는데, 왜냐하면 유적과 인접해서 일제 강점기에 부설됐던 동해 남부선의 철로가 지나고 있었는데 폐선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낼 건데, 그 철로 옆에 조성된 배수로 해서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이 심층 발굴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일단 발굴을 접고 철로가 철거된 후에 마무리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훗날을 기약하고 발굴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럼 발굴 이제 다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인부 중 한 사람이 그 연구소 조사원을 찾아와서 저기 흙 속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인다라고 알리죠. 그래서 이제 조사원이 그 인부가 지목한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의 계단 출입 시설 부근을 살펴보았더니 과연 파달만큼 작지만 뭔가 좀 반짝거리는 작은 물체가, 그것도 이제 구겨진 채로 흙 속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금박이었다라고요. 그로부터 또 10여일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인부가 첫 번째 발굴 지점에서 한 20m 떨어진 회랑 건물터에서 또 한 번 반짝거리는 물체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열간격으로 이렇게 각각 그 한 점씩 찾아내는 것도 참 이것도 드문 일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작은 유물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유물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 수습된 두 물체가 당시에는 이제 출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수장고에 들여다 놨는데 그 후에 작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요. 네. 수습 유물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두 물체를 이렇게 봤더니 뭔가 문양의 패턴이 흡사하고 그걸 좀 이어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합쳐보니까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 발견한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합체를 해도 작은 크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가 3.6cm, 세로가 1.17cm고 두께가 0.04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게가 0.3g밖에 안 돼요. 이거 거의 발견했다는 것도 참 기적이죠. 대단하네요. 그것도 이제 반 정도로 구겨져서 흙 속에 묻힌 채 발견됐고, 그것도 20m 거리에서 반쪽을 찾아냈잖아요. 반쪽씩 이렇게 했으니까 3.6cm가 아니고 반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이건 뭐 찾아낸 게 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눈썰미 좋은 두 분의 인부가 찾아냈다라는 거니까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연구소가 금박을 분석을 했더니 0.3g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네. 돈으로 따지니까 0.08톤이라고 하는데요. 금박 순도가 그걸 49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99.99%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신라시대 금관 6점의 금 함유량이 한 80에서 89%고 그것도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19에서 21K 정도 되는데, 그 신라 금관을 만들었던 사람보다 한 200년 뒤에 신라 장인, 이분은 그야말로 순도 99.99%에 이르는 금 재련술, 그리고 놀라운 금 세공술을 보여준 거죠. 근데 크기가 가로가 3.6cm, 예. 세로가 1.17. 예, 근데 두께가 0.04mm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다가 어떻게 무늬를 새겨요? 그러니까 이제 끌과 정으로 해서 거기도 새 2마리하고 꽃 문양을 새겼는데요. 문양의 굵기라는 게 선의 굵기죠. 예. 신비로운데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가 0.08mm 정도 된다는 건데요. 네. 그보다 0.03이 적은 0.05mm 그것도 이하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레이저 같은 걸로 예. 뭐 문양을 새겼으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떻게 이걸 새겼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국가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예전에 인간문화재라는 분한테 예. 이 얘기를 통화를 해갖고 들었더니
감탄사를 연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선을 따라서 레이저를 거기 쏴서 예. 그 초정밀 문양을 완성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그런 초정밀 문양을 새길 수 있을까? 당신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0.05mm 이하의 문양을 새긴다는 거 이것은 어려울 것 같다. 자기도 못할 것 같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직접 해본 거예요? 해본다고 이제 지금 더 얘기를 하는데 예.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고 레이저로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조각장이 이제 고려시대 금도군 은장의 문양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이 은장을 보니까 5mm에 약 20개 선을 조각을 했어요. 근데 신라 이번에 발견된 금판은 5mm 사이에 약 60개, 60선, 58에서 60선을 새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라 금판이 고려 은제장보다 한 3배 정도 더 정밀했다라고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대단한 기술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극초정밀하면 사실 우리 기술이 예부터 뭐 유명하긴 합니다. 그 유명한 청동기 시대 그 청동 거울 있잖아요. 예, 정문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일세면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국보경이라고 하는 그런 청동 거울이 있는데 그것에 새긴 선의 골 깊이가 0.70mm 그리고 선의 간격이 0.30mm 그다음에 선의 굵기가 0.2mm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자그만치 2300에서 2200년 전의 일이고요. 그뿐이 아니라 뭐 신라 미륵사지 출토 금동제 사례 외호 문양은 0.3, 신라 천마총 근간의 선, 그다음에 황령사지 부황장식의 꽃잎 내부선, 동구 얼지 출토의 금동제 풍탁의 선, 가문사 누구 말갱이 이런 거에 뭐 보면은 0.1에서 0.3mm 한결같이 극초정밀 예술품을 자랑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삼국시대부터 아니면 청동기 시대부터 이런 극초정밀 예술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컴퓨터 레이저 말씀하셨는데 네. 옛날에 이거 새기려면은 뭐 끌이나 정 같은 걸로 그렇죠.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새로 이렇게 만든 아주 정밀한 걸로 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정이나 끌로 넓은 금판에 이렇게 해서 문양을 새긴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오려 갖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밀하게 나옵니다. 오린 흔적도 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 작은 금판에 1cm도 안 되는 새 두 마리를 보면 1cm도 안 되거든요. 네. 그 두 마리를 새기고 거기다가 또 꽃 문양까지 다 온통 그 새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야, 이거 사람이라면 실수도 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데다가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실제로 아차 실수한 흔적은 보이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를 대고 오리다가 예. 실수해 갖고 다시 이렇게 자를 대고 옮겨서 이렇게 오린 흔적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뭐 스케치한 다음에 잘못 오렸거나 아니면 무늬를 잘못 새겼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 전문가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실수를 그냥 두고 완성했어도 육안으로는 표가 안 날 거다. 그렇죠. 안 보였을 테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네. 뭐. 근데 이제 당시의 장인은 정말 한 채 오차도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정말 정밀한 예술론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새 두 마리하고 꽃을 그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무슨 새인가 봤더니 맷 비둘기인데 이게 되게 흔한 비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새 두 마리를 그려서 그걸 쌍조문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쌍조문의 모티브는 그 이란이죠. 3세기 사산조 페르시아 거기서 이제 확인되는 문양이고 주로 이제 길상의 의미를 새겼다 그러죠. 네. 뭐 그리거나 뭐 그랬다 그러는 건데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서역을 지나서 중국을 통해서 그 이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역 동쪽 지역인 한반도로 전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막새와 같은 기와에서 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막새 보면은 그 새 두 마리가 그려지는 게 많아요. 예. 그러게 바탕에 새긴 꽃 문양은 보면 이 상상의 꽃잎 모양이라 그래서 단화라고 하는데 뭐 둥글 단자에다가 화려할 화자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도 좀 이렇게 순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둥근 꽃잎 모양 문양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꽃잎 모양도 국내 출토 사례가 제법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옛날에 이런 게 지금 그 한반도까지 전래가 됐다는 것 자체도 전래가 되고 우리가 다시 그걸 만든 거죠. 굉장히 놀라운 모티브만 일인데요.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작은 금박은 어떤 용도로 쓴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그 이 연구소에서 한 작년부터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발표를 쉽게 못한 게 네.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몰라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잘 못한 건데 그래도 이게 금속 예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발표를 한 건데요. 이 금판에 구멍이 없는 것으로 봐서 뭔가
어떤 기물에 이렇게 붙인 그런 마구리 장식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뭐 하고. 예를 들면 나무에 붙였는데 나무는 썩고 그렇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 있고. 악교라든가 이런 걸로 붙였네. 예. 뭐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멍이 없었으니까 못으로 받거나 그런 거 예.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상상을 하기로는 건물터 출입구 계단 그다음에 회랑 건물지에서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이 금판을 부착한 어떤 귀금속 상자를 들고 다니다가 네. 뭔가 뚜두둑 떨어진 게 아닌가 여기 한번 떨어지고 저기 한번 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99.9%니까 99%니까 네. 그런 정밀한 금속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용도인지를 그렇습니다. 추측할 수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고고학적인 상상력이 동원이 되는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 금방 유물이 출토된 게 동궁하고 월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예전에는 안압지라고 불렸던 곳 아니에요? 안압지가 편하시죠. 왜? 구세대라고 저는 볼 그렇게 수가- 배웠으니까. 구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안압지라고 하면은 구세대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웬만큼 나이를 먹은 사람들한테 친숙한 유적 이름은 안압지죠. 그래서 기러기 안자에다가 오리 앞자를 썼는데 뭐 기러기나 오리떼가 노는 연못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국사기에는 안압지라는 이름은 없고요. 그냥 674년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라고만 했습니다. 일종의 정원 같은 걸 만든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근데 왜 안압지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 조선전대 중종 때 증보 편찬된 지리서가 있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인데요. 1530년대에 이제 증보 편찬이 됐는데 여기서 연못 이름을 안압지다고 했다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압지로 불렸는데 이러다가 계속 이제 1970년대 초까지도 안압지는 이렇게 잡초만이 무성한 그렇고 가운데 물이 고여 있는 전형적인 연못이었고 그러다가 1974년 11월부터 이 연못의 준설 작업이 시작이 되죠.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연못이면 연못이라고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7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 고도 관광 개발 10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안압지 준설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연못에서 의미 있는 유물이 출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반 공사업체가 굴삭기로 해서 바닥에 진흙을 마구 이렇게 파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굴이 됐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무심코 가가지고 그냥 한번 확인만 해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연못 같은 거는 뻘칭이라고 그래서 늘 얘기지만 거기는 유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생각을 못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 뻘층에 들어가 있는 유물은 오래 보존이 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허투루 지나갔는데요. 그런 문화재에 관련된 의식이 별로 없었다. 관광개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청 사나 경주 사적관리사무소가 혹시 몰라가지고 네. 임시직이었던 여성 조사원을 현장 감독으로 가서 네가 좀 지키고 있어봐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가 1975년 1월이었는데 네. 작업 인부들이 곡괭이 사무로 마구 파고 그 아까 굴삭기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퍼내고 그랬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좀 지켜보기만 해.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보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에피소드가 기막힌 게 이 여성 조사관이 인부들한테 혹시 유물이 출토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네. 그걸 공짜로 얘기를 하느냐 막걸리 값도 안 주느냐라고 하면서 그 조사원이 보는 앞에서 실러 톡이 접시를 막 깨트려 버리는 뭐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됐어요. 아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당시에는 그런 호랑이 개념이 별로. 담배 피던 뭐 얘기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인부들 중에는 일부가 삭과 곡괭이로 파낸 그런 흙을 손수레에 담아서 외부로 반출했다. 이거는 그 안에 이제 유물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골동품 상들하고도 연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렸고 그 사태가 그 지경이 되니까 방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네네. 현장 조사원이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준설 공사를 중단한 뒤에 예. 1975년 3월부터 정식 발굴로 전환이 되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게라도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압지와 주변 발굴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발굴 성과가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그 정교하게 쌓은 연못의 축대 시설 같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안 석축이라고 하는데 조경이 제대로 잘 됐다라는 의미고 그 연못 안에 이렇게 보니까 대중소 세 곳의 인공 연못까지 이렇게 성까지 조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연못 주변에 31개 동 이상의 건물터 같은 게 보였는데 그중 5개 동은 연못에 물가하고 이렇게 연접이 돼 있어가지고 예. 뭔가 이 건물 밑까지 뭔가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보이는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다라고 하죠. 아, 요즘도 뭐랄까 호수 주변에 네. 그렇게 집 짓는 거 로망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뷰가 이제 좋다 그래가지고. 뷰가 좋다 그래갖고 뭐 카페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네. 되게 뷰가 좋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발굴 결과를 보니까 무려 한 33,0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연못 주변 건물의 조성 연대가 679년에서 680년이다라는 사실을 알린 명문 기와 이 당나라 고종의 명문이 이렇게 연호가 새겨진 그런 명문 기와가 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신라 태자가 거처했던 동궁이다라는 걸 알리는 또 명문 유물이 또 나오고, 네. 또 이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흥덕왕이 태자가 되면서 월지궁에 입국했다라는 기록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자궁, 동궁이 월지궁이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신라 시대 태자가 살았던 동궁이고 그 동궁에 월지라는 연못이 있었다.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안압지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동궁과 월지가 이렇게 된 거죠. 바뀐 겁니다. 그것이 2011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압지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9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저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독특한 것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큰 유물이 이제 길이가 6m고 너비가 1.2m 되는 거대한 나무배였는데 보면 출토 당시에는 멀쩡한 상태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속으로는 다 썩어가지고 스폰지 상태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운반하다가 금이 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신문지상에는 두동강이 났니 이렇게 해갖고 또 난리가 나서 이제 비판도 받고 그랬다라는 건데요. 네. 이 놀이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8명 정도가 주안상을 놓고 이렇게 즐겼을 가능성이 있는 그 통일신라 시대 놀이배가 아니냐 이런 추정을 했다 그럽니다. 와, 굉장히 화려한 여운을 보냈을 누군가가 예. 탔을 배였던 것 같은데요. 임금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주안상 놓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토유물 중에서 이목을 잡아끈 유물이 있는데 주령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연못의 바닥 뻘층에서 확인됐는데 6개의 사각형, 그다음에 8개의 육각형으로 됐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14면체 주사위 이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주령구 이걸 어디다 쓰는 물건입니까? 이 술자리에서 이게 술 마시는 방식을 정하는 약속을 우리가 주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월지에도 발견된 주령구의 강면에는 4자에서 5자 정도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네. 이 술자리에서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14면에 새겨진 글대로 벌칙을 받았던 놀이기구가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령구다라고 한 거죠. 아까 이제 배에 그 상 같은 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안상 같은 게 있다고. 네. 그럼 거기서 술잔 놓고 난 다음에 그 주사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그 벌칙 나오는 사람이 한 잔 마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강면에 새겨진 벌칙을 보면 이게 요즘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삼잔일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원샷으로 술 석잔 마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창자암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노래를 부르면서 마시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음진대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술잔을 비우고 크게 웃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자기가 술잔 비우고 크게 웃는다 그러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금성장무라고 해서 무반주 댄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범공가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괴롭혀도 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해도 참는 거니까 야자타임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임의청가라고도 있는데요. 임의로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 때리기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도 있어요. 증인정비라고 그래서 그리고 팔을 구부려서 마시기 얼굴 간지럼 태워도 참기 예. 더러워도 버리지 않기 이런 식의 어떤 짓궂은 그런 그 벌칙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똑같아요. 네. 벌칙 주는 이거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요즘 같으면은 이거 큰일 날 일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요즘 같으면 아마 밝혀졌으면 직장 내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그리고 이게 나죠. 청와대나 이런 데서 했다 그러면 완전 여론의 지탄을 받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월지에서 또 하나 유물이 재밌는 게 발견된 게 뭐냐면 목재 난근이 2점 발견됐는데 네. 이게 사실은 거기만 발견된 게 아니라 울산 방구대 안각화라든가 신라시대 흑인형이라서 토우 거기도 보면 남성 성기를 표현한 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선사시대 때부터 생식기를 뭔가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숭배를 해왔고 생식 본능에 따른 자손 번영 그리고 인간의 심벌 이런 것들이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연구자들의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이와도 이제 다양한 용기, 숟가락, 금동제, 가위, 목관 등이 쏟아졌는데 아무래도
궁궐 연못이니까 네. 궁궐 생활에 맞는 그렇겠죠. 그런 생활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발굴 지역을 계속 지금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뭐 잠깐 멈췄다가 2007년부터 발굴 지역을 넓혀서 지금도 조사 중인데요. 그 2017년에는 황유사 광장으로 통하는 그 동문터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하고 재미있는 게 변기와 오물 그리고 배수 시설까지 갖춘 수세식 화장실, 이것도 발견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 첨단이다 뭐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따지면. 그리고 경복궁 안에도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백제시대 지난번에 화장실도 뭐 말씀드렸죠. 발견이 됐다고 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수세식은 이번이 처음이더라고. 이제 특히 통일신라 시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고무렵에 이제 그 옆 발굴장에서 이른바 그 0.05mm 예술품이다라고 하는 금박 화조도를 기적적으로 발견해낸 거죠. 이런 거 왜 안 알려주는 겁니까? 기사로 다 쓰는데 저희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기사로 몇 번 많이 썼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 두 분의 인부를 좀 찾아냈으면 하는 뭐 어떤가 싶은데, 예. 1974년에 인부는 막걸리값 주지 않는다면서 신라 토기를 깨트렸잖아요. 근데 이번 인부는 어떻습니까? 진짜 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연구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부는 74년 인부는 준설 작업에 투입된 사람이고, 이번에 인부는 고고학 조사의 조예가 깊은 발굴 인부다라고 해서 인부라고 다 같은 그렇군요. 인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분들의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이름이 없거든요. 이름을 이름이 몰라요. 기록이 전혀 안 나와 네, 있어요. 이름을 몰라니까 그 두 분의 인부를 좀 제대로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각을 시켰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요. 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께 연락을 꼭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